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유럽의 주요 강대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잉글랜드가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어 나갔는지 그 세 가지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세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는지 출발점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잉글랜드가 각자 어떤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카롤루스 대제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유럽은 말 그대로 조각난 퍼즐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이 세 나라는 과연 각자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게임을 시작했을까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해답이 나라마다 전부 달랐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나라의 출발선이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은 황제가 힘은 셌지만 여기저기서 막강한 공작들이 계속 도전하는 상황이었고요. 프랑스는 왕은 있는데 사실상 이름뿐인 아주 약한 존재였죠. 반면에 잉글랜드는 정복자 왕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나라 전체를 아주 강하게 꽉 쥐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출발점의 차이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 청사진, 신성 로마 제국부터 한번 볼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거대한 야망에 집착했고 그 대가로 결국 무엇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제국의 역사를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황제들이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작 자신의 본진인 독일에서의 권력 기반은 계속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힘을 쏟을수록 북쪽의 기반이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초기의 황제들은 꽤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제국교의 정책이라는 건데요. 주교나 수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서 행정관으로 부리는 겁니다. 성직자니까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황제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걸 교회의 최종 보스인 교황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탈리아를 지배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독일 땅을 하나로 묶는 현실적인 과제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서입니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제후들한테 막대한 권한을 줘버린 겁니다. 여기 적힌 내용을 좀 보세요. 각 제후는 자기 땅에서 알아서 재판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이제 내 권한은 포기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라는 야망을 위해 독일의 권위를 팔아버린 이 정책은 수백 년에 걸친 독일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청사진, 프랑스로 가보죠. 여기는 독일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약한 왕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최강의 절대 왕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 왕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존버, 그리고 체계성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먼저 왕위 계승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영토를 야금야금 넓히고 또 왕의 법정이 최고라고 못 받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까지 장악해 나갔습니다. 한 단계씩 정말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니까 교황권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왕보다 교황이 위라고 선포해버린 거죠. 하지만 프랑스 왕 피리프 4세는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황을 체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교황청을 프랑스가 통제할 수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버립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힘이 교회의 힘을 이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청사진, 잉글랜드입니다. 여긴 또 앞선 두 나라와는 정반대예요. 너무 강력한 왕으로 시작해서 그 넘치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였습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으로 잉글랜드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복자 윌리엄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앙집권 왕국을 세웠죠. 이 둠주데이북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세요. 단 한 마리의 소나 돼지도 기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나라 전체 재산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통제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왕권은 남용될 위험도 컸습니다. 결국 존 왕이 폭정을 저지르자
폭발한 귀족들이 칼을 들고 왕에게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잉글랜드에는 새로운 통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왕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회 안에서 왕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죠. 특히 세금을 걷고 싶으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이 이때 확립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세 나라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야망은 결국 분열된 독일을 남겼고 차근차근 힘을 치룬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했던 잉글랜드는 왕과 의회가 권력을 나누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중세 시대에 내렸던 이 결정들이 각 나라의 운명을 수백 년 동안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청사진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현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